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나라의 전체적인 정치 흐름을 봤죠. 전한, 한 고조, 한 무제, 신나라, 후한 해가지고 한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를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철제 농기구가 또 보급되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대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기술의 발달로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토지를 개간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점점점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춘추전국 때처럼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런 빈부격차랑 대토지 소유를 막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한계에 도달한 거야.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력이 늘고 인구가 늘면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과정에 성장하는 게 누구예요? 지방 세력과 호족입니다. 호족. 한 나라의 지배층은 호족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겸병하면서 뭐야? 왜 이러죠? 이상해 뭔가. 이런 거 안 했는데. 자. 호족들이 대토지를 겸병하면서 토지를 독점하면서 이렇게 토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돼요. 백성의 토지를 뺐거든. 그러면서 국가의 자영농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호족들은 점점점 성장하게 돼요. 호족들은 지방 세력가예요. 중앙이 아닙니다. 지방 세력가고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얘들은 또 혈연으로 결속돼 있어. 조씨 집안, 손씨 집안, 원씨 집안 이런 식으로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혈연으로 결속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조조가, 물론 조조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조나 원소나 손권 이런 사람들은 다 그 호족 출신으로서 자기 친족 집단의 무한한 지지를 받고서 조씨, 손씨, 원씨 이런 식의 가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력을 일군 거야. 그런 면에서 유비가 좀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유비는 굉장히 몰락한 집안 출신으로서 자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친족 집단이 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가 되게 인기가 많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니까. 자, 아무튼 혈연으로 결속된 애들이고요. 얘들은 어디? 지역사회의 지배자입니다. 지방 세력가예요. 자, 이런 호족들은 여러분들 뭘 공부해?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공부해야죠. 왜? 전한 한무제 때 이미 동중서의 권위로 유학을 국교와 한학화했잖아. 유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이 중앙정치에도 진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당시 한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 향거리 선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국 하면 보통 관리선발이라고 그러면 과거제를 떠올리는데 과거제는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되고요. 그전에는 과거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뽑느냐? 향거리 선제. 이게 뭐냐면 그 지방사회, 우리가 지방을 향촌이라고 그러죠. 향촌에서 이제 인재를 추천을 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인재가 뛰어납니다. 그 향촌에서의 추천을 통해서 향촌에서 추천받은 인재가 중앙에 가. 그럼 중앙에서 간단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인재로 등용하는 거야. 그 지방에서 추천된 인재를 중앙에서 뽑아 쓰는 거예요. 추천제예요. 이게 향촌에서 인재를 추천해서 중앙에서 쓴다. 바로 향거리 선제인데 일단 지방의 인재를 누가 추천하냐? 그 지역의 지방관. 그 원래 군현제잖아. 기본적으로 한나라는. 그러니까 군과 현의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인재를 뽑는 거야. 우리 지역은 누구누구가 굉장히 똘똘합니다. 그 기준이 뭐야? 유학이야, 유학. 그러니까 군현, 전국의 군현에 파견된 중앙에서 군현으로, 황제에 의해 중앙에서 지방 군현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이 유학을 기준으로 지방에서 뛰어난 인재를 중앙으로 추천을 하는 거야. 그럼 중앙에서 각각 지역의 지방관들이 유학을 기준으로 추천한 인재를 뽑아 쓰는 게 향거리 선제예요. 이해가요? 여기 나옵니다. 향거리 선제. 지방관이 유학의 습등과 덕행을 기준으로 지방 인재를 추천하면 중앙에서 등용하는 관료 선발 방식이다. 근데 그 지역에서 지방관이 누구를 추천할까요? 그죠. 당연히 지방의 실권자인 호족의 자제들이야. 있는 대로 뇌물을 먹이겠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추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다 그들만의 그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결국에 후대로 갈수록 결국 추천되는 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다 호족들이야. 그 호족들이 중앙 정치까지 이제 슬슬 진출하게 되는 거야.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고 중앙 정치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물론 한나라는 이런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막기 위해 이미 전한시대부터 한전제라는 걸 시행을 해요. 제한한다. 무엇을? 땅을. 호족들의 토지 소유 양을 제한하는 한전제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한무제 때는 호족들로부터 이런 호족들의 이런 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통제 경치를 시행하죠. 시기에 따라서 물건을 조절하는 평준법과 지역별 물가 차이를 이용하는 균수법, 그리고 소금과 철의 생산, 유통,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국가가 독점하는 염철전매제, 거기다가 오후전, 화폐를 통해서 통제 경제를 시행하지만, 이런 것들도 하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한나라의 문화 볼게요. 유학. 유학은 관학화되었죠. 국가의 학문이 되었죠. 유학의 관학화, 국교화. 이거 누구 때? 그치. 무제 시기. 누구의 건의에 의해?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 그래서 태학과 오경박사도 설치했다라고 했죠. 근데 얘들아 봐봐. 유학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는데 문제가 있어. 이미 유학은 한번 개박살 난 적이 있어요. 언제?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이제 승상이었던 이사는 국가의 체제를 뭐로 잡아요? 법가로 잡아. 그리고 법가를 제외한 모든 사상을 통제하죠. 분서, 갱유. 책은 불태우고 학자들은 땅에 묻는다. 이때 유학이 가장 심하게 탄압을 받아서 책도 다 소실되고 유학의 가르침을 전파할 학자들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학을 국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분서, 갱유 때 소실된 그런 책들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훈고학이 발달하게 돼요. 훈고학이라는 거는 그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학의 계보가 단절됐으니까 이 유학 경전에 있는 글과 문장의 뜻과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냐면 훈이 언어고요. 고는 예시야. 즉 훈고학은 옛날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문자나 어구를 해석하는, 경전을 해석해서 주석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경전의 글자랑 문장을 해석하는데 집중한 거예요. 분서갱유의 후유증입니다. 훈고학이 발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 노자와 장자, 무의자연, 있는 그대로 내비둬라 라는 이 도가가 뭐랑 연결되냐? 후한 시기 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이 참의설, 이 예언사상이에요. 어느 나라나 있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예언사상이 등장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세조정치 시기 정감독, 정치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혼란기에 등장한 예언사상과 이 무의자연의 도가, 원래 좀 신비주의적 성격이 강하잖아. 뭉쳐서 민간에서 뭐가 나오냐? 태평도. 이게 그 후한 시기 대규모 농민반란했던 황건적의 근본 이념이 되는 거야. 태평도가 뭐냐면 음양오행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뭐예요? 수금지화 이래가지고 물, 돌, 흙 막 이렇게 각 원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돌고 돈다는 거야. 수금지화, 목.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걸. 그러니까 태평도라고 하는 게 그 도가와 참의설이 만나서 약간 그 예언사상, 신선사상이야. 이게 뭐냐면 음양오행.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수, 금, 지, 화, 토. 이 5개의 물질, 물, 쇠, 땅, 불, 흙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돌고 돈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말해요. 한나라는 불의 나라다. 이제 이 불이 꺼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도가의 노자장자의 무의자연이 참의설과 만나서 태평도로 발전하게 되고 이 태평도가 바로 황건적의 난이 되는 그 근본 이념이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오두미도도 있어요. 태평도랑 오두미도가 이 후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두미도는 도가의 한 갈래긴 한데 5개의 쌀을 5말의 5말의 쌀을 가지고 오면은
누구나 우리 형제다라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가가 참이설과 만나서 태평도와 오두미도로 발전해왔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 아직 여러분 이 도가는요. 아직 정식 종교로서의 체제로는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민간신앙 정도 수준이지 정식 종교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교라 그래서 정식 종교로 발전하는 거는 나중에 나오는 위진 남북조 시기야. 이때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가가 정식 종교로 체계화돼요. 지금은 그냥 민간신앙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드디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들어와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게 원래 어디서 나왔죠? 인도에서 나왔다가 후한 시기에 중국에 들어오게 돼. 뭘 통해서? 비단길. 장건이 개척했던 비단길 있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인도에는 불교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대승불교랑 소승불교가 있는데 이 대승불교는 대중들의 구원,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거든. 근데 우리 이 동북아시아 지방에는 대승불교가 들어와. 대중들의 구원을 중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원효 의상같이 이 대중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불교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후한 시기 비단길을 통해서 대승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 삼국에도 전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많은 발명도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때 종이를 만들게 돼요. 제지술. 이거는 후한 때입니다. 후한 시기에 환관이었던 채륜이 종이를 만들게 돼요. 후한 시대에 우리 중국에서 한나라에서 종이를 발명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종이의 발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적은 부피로 원래 그전에는 대나무 죽간에다가 글을 썼잖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훨씬 더 편하게 글을 쓰고 보관할 수 있고 학문과 사상의 발전이 촉진되게 되는데 이 제지술이 만들어지다가 제가 왜 우리라고 그러죠? 전 한국인인데 제지술이 발견된 건 후한 시대예요. 그죠? 근데 이런 제지술이 유럽으로 전파된 건 다른 나라로 전파된 건 언제냐면은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때 이슬람 왕조 중에 하나인 아바스 왕조와 이 비단길의 그 주도권을 놓고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탈라스 전투거든요. 탈라스 전투. 이때 당나라가 패배하고요.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돼. 그리고 이때 당나라의 그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아바스 왕조로 잡혀가고 이 아바스 왕조를 통해서 제지술이 유럽으로도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후한, 전파된 건 당나라예요. 그리고 이때 역사서. 문화에서 나온다면 사실 역사서 아니면 제지술, 불교 뭐 이런 시기 묻는 문제나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한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서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했느냐. 그 사망오제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중국사에서도 약간 전설적인 시대가 있어. 사망오제라 그래서 역사적인 시대는 아니고 약간 전설적인 그런 신화적인 시대가 있는데 그 전설 오제라 그래요. 오제의 전설부터 한무제 시기까지 기록해놓은 게 사기야. 사마천이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한무제의 신하였어.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던 그 한무제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가 전해져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 한무제 때 신하라고 했잖아. 한무제 때 가장 중요한 국외 산업이 뭐야? 흉노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당시에 한무제가 그 이제 흉노랑 싸울 때 사령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이광리라는 애야. 근데 이광리는 능력이 검증된 애가 아니었어요. 이 이광리는 한무제 애첩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한무제가 잘못한 거야. 애첩의 말을 듣고서 능력이 검증한데 이 이광리를 애첩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동생인가 그랬을 거 오빠였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사마천이 반대를 해요. 처음에. 이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때도 그게 무지하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어쨌건 갔는데 이 이광리가 아니나 다를까 개박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광리의 부하 중에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 이 사람 한번 시점에 나온 적 있어요. 자료로. 이릉. 이릉이 남아있는 5,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무려
8만에 달하는 흉노랑 치열하게 싸워요. 엄청 끈질기가 버텨. 이릉이 이끄는 한나라 5,000명은 8만의 흉노군을 상대로 끝까지 버티지만 결국 견디다 못해 이릉이 흉노에 항복하게 돼요. 한무제가 노발대발한 거야. 이릉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러고 이제 이릉 이 새끼를 남아있는 가족들 다 죽이고 막 이래야 돼. 왜? 자기가 임명한 이광리 총사령관이 졌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 왕의 권위가 손상되니까 이런 패배는 다 무능한 부하장수인 이릉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한 거야. 사마천이 딱 나섭니다. 폐하, 이릉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다했습니다. 이릉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무제가 빡친 거예요. 건방진 새끼, 너 아주 사사건건 나한테 지랄이구나. 이래서 한무제가 사마천에게 3가지 보기를 줍니다. 선택해. 1번 사형. 그냥 사형이 아니라 허리를 자르는 요차명. 사형. 아니면 살고 싶어? 그럼 돈을 내. 50만 전을 내. 그럼 살려줄게. 근데 50만 전이 뭔지 아세요? 얼마냐면 5,000명의 병사를 1년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돈이야. 상상해가요? 한 900~9,000억 들걸? 이거 못 내, 얘들아. 오늘도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야, 5,000명한테 햄버거 하나씩만 사줘도 쌤은 끝나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무장까지 시켜야 돼. 갑옷 무기 다 사줘야 돼. 오늘날에도 이재용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을걸요? 그럼 3번째 보긴 뭐냐? 잘라. 궁형. 남자의 성기,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사실 2번은 불가능한 거고요. 너 그 죽을래 자를래야. 근데 사마천은 궁형을 택합니다. 왜? 사마천은 임무가 있었거든. 사마천의 집안은 대대로 역사를 써온 집안이고 사마천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이 너가 이 역사책을 완성해라는 거였어. 사마천은 나는 이 임무를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굴욕적인 궁형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냐면 여러분들 그냥 자르는 거잖아. 이때는 궁형할래 사형당할래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형을 택해요. 왜냐면 궁형을 당해도 합병증이랑 후유증 때문에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깔끔하게 죽을래? 아니면 거기 자른 다음에 고통받다가 죽을래?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사마천은 모든 굴욕을 감내하고 궁형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욕 끝에 완성한 책이 동양 역사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기예요. 이 사기는 특이합니다. 형식이 기전체예요. 자, 여러분 기전체 알아두세요. 여러분 역사에서는 기전체와 편년체로 나뉘어져요. 편년체는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쭉 역사를 쓰는 거야.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 그냥 있었던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기록하는 게 편년체인데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인물별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인물별로.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표 서로 나눠지는데 인물별이라겠죠. 본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황제의 이야기. 세가는 황제 밑에 있는 제후들의 이야기. 열전은 황제도 제후도 아니지만 충분히 기록할 만한 영웅이나 충신의 이야기. 그리고 표는 약간 부록 같은 거야. 연표. 그리고 서는 제도랑 문화를 기록한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양이 진짜 엄청나. 내가 봐봐.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 인물별로 쓰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나의 입장으로서 이현규 22년 3월 2일 2학년 8반의 담임으로 부임받아 강설인 외 24명의 담임이 되다. 하고 이제 막 이야기 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나의 입장에서 쓰면 이런 교사 입장에서 이런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쓰면 또 어때요? 2022년 3월 2일부로 2학년 8반이 되었다. 담임은 이현규다. 봐봐.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다른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본 역사, 제후의 입장에서 본 역사, 영웅의 입장에서 본 역사. 다양한 좀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후에 중국 정사서술의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문학적이라서 청소년을 위한 사기 이런 거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게 봐봐. 그 사람을 본기, 세가, 열전 중에 어디에 넣을 것이냐. 이걸 통해서도 사마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또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사마천은 유방에게 패배한 항우를 어디 넣었냐. 비록 항우는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본기에 넣었습니다. 황제에 준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되게. 그 다음에 후한 시대에는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 아까 사마천의 사기는 그 중국의 전설시대, 오제시대부터 무제까지, 그러니까 오제부터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춘추, 전국, 진나라, 한나라 다 쓴 거야, 사마천은. 그러니까 사망 오제 시절부터 하, 상, 주, 춘추, 전국,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무제까지. 근데 반고는 딱 어디까지만 쓰냐? 전한의 역사만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후한 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반고의 한서는 후한 시기에 저술되었지만 뭐만 저술했다? 전한의 역사만 썼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썼는지, 그리고 후한 때 반고가 쓴 한서는 전한의 역사만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별 기전체예요. 뭐 이런 각각의 이런 문화들이 전한이냐 후한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한 한열마예요. 하늘을 나는 말, 뭐 이렇게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 이런 거고, 나머지 뜻풀이 제가 다 해놨고, 여기 뒤에 장건의 그런 비단길 개척, 그리고 군현제와 군국제, 훈고학의 의미, 유학의 관학화, 통제경제를 둘러싼 염철 전매제를 둘러싼 신하들 간의 논쟁, 염철론, 사마천의 사기 다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여기 선생님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역대 기출된 수능 모의고사의 선지를 37개로 분류했으니까 또 이것도 문제 정답 가리고 문제 보고 풀어보시고, 문제 이런 개념 확인하기 선지 이것만 봐도 웬만한 선지 다 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7번 프린트에도 선생님이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 한나라에 대한 문제들을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잠깐만.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당시 춘추 5패, 이 오나라 월나라 때 있었던 고사가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내는 말이야.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당시 오나라랑 월나라랑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나라 왕이 부차고 월왕 구천이 있었거든. 처음에 오나라가 이겨. 그래서 월나라 왕 구천이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 라 그래서 와신, 섭을 베고 눕고 상담, 돼지 쓸개를 하려다. 얼마나 쓰겠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 그래서 이걸 잊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와신상담이 나오면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도 알면 좋아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 모의고사에. 근데 이렇게 해서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 각종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